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해자 정 씨는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였습니다. 20대 아들이 있고 다른 가족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기억나는 것은 피해자가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착해 빠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한목수 김 씨가 정 씨가 운영하는 오피스텔로 찾아옵니다. 목수는 장 씨에게 330에 60에 내놓은 방을 200에 30으로 어떻게 입주 안 되겠냐고 물었죠. 정 씨의 입장도 곤란했지만 목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귀승낙했다고 합니다.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에 목수는 정 씨에게 깍듯했습니다. 경비 박노인에게도 꼬박꼬박 인사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입니다.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 씨의 고향 후배가 당시 그 지역 경찰서 팀장을 맡고 있어 수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목수가 이 씨와 어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목수는 일거리가 없어 동네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와 어울리면서 목수는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씨가 정신혼과 경비 박노인을 죽이면 오피스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데도 이 씨와 어울렸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언젠가부터 뒷주머니에 시카를 들고 다니던 목수가 정 씨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씨도 있었고요. 셋은 파출소로 잡혀 들어갑니다. 폭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씨와 목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골프공을 쳐 시끄럽게 하고 정 씨를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 씨가 아무리 착해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지요. 정 씨가 목수에게 자꾸 이럴 거면 방 내놓고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목수가 뒤에 시카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봤고 정 씨는 목수나 이 씨 중 한 명이라도 자신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주치폭력으로 들어갔고 정 씨가 목수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 씨는 그 강력팀장을 정 씨와 박노인에게 인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CCTV에 그 강력팀장이 찍혀있더군요. 다만 나중에 경비 박노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정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목수에게 이달 내로 나가달라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목수는 이 씨에게 받은 흰색 스프레이로 건물 내의 CCTV를 고장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정 씨는 박노인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목수에게 잘못한 것 같다. 아들과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것이 정 씨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40분쯤 정 씨와 그 아들은 목수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목수의 방문을 두드리고 말했죠. 김 씨, 잠깐 나와보세요. 목수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밖에서 골프 치는 건 좀 자제해줘요. 뭐라고? 격분한 목수는 걸쇠를 떼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아니 꿈나 보지? 목수는 소리 지르며 늘 차고 다니던 식칼로 정 씨의 목을 찔렀습니다. 식칼은 정확히 경동맥을 잘라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목수가 칼질 머리, 경동맥을 그리고 놀란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들은 머리에 큰 자상을 입은 채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목수는 흥분 상태로 정 씨의 아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아들은 칼을 막느라 팔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경비 박노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저는 제일 궁금한 점을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씨와 목수가 이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평소 시칼을 차고 다니기도 했다는데 신변보호를 왜 하지 않았나. 시칼 찬다고 다 보호하면 정육점집 옆집은 다 신변보호 요청해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목수가 이 씨랑 어울리면서 사람이 변했다는데 마약 부공 의심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 검사 안 해봤다. 이 씨가 여기 강력팀장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사건과의 관련은 이 씨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거 물어보려면 나가달라. 결국 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수사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목수는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칼놀림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건 이후 이 씨는 어디 갔을까? 동네 주민들은 사건 이후 이 씨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수가 평소 침을 흘리고 눈이 노랗게 뜬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경찰은 왜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명에게 들었던 괴담. 이때부터 진짜 귀신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야기다. 내가 경성대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감 다 하고 알바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좀 으스스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매니저가 진짜 자기가 겪었던 실화를 말해주는 거다. 여기 오기 전에 일하던 가게 이야기인데 그때 가게 신호등 한 번 건너면 나오는 곳이었다. 매니저가 한날 혼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는데 하나도 안 켜졌다는 거다. 낮에 들어가도 불 안 켜면 창문 하나 없어 으스스하게 어두운 거 알지? 그때도 그랬다고 한다. 느낌이 싸한 게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불이 딱 켜졌다는 거다. 그래서 주방 실장 일찍 와서 자고 있나 싶어서 실장님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뭐지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환자복 입은 어르신이 문을 쿵 하고 닫고 나갔다는 거다. 그래서 다시 문 열러 가는데 주방불이 갑자기 꺼지더란다. 그리고 흐릿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벨이 눌러졌다. 주방에도 벨이 있거든. 안주 다 됐다고 가져가라는 신호 주는 식으로. 그래서 화들짝 놀래서 오픈도 안 하고 주방실장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오자마자 주방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는 기가 센지 태어나게 꼬마 귀신이 있어 이러는 거다. 실장 자기도 본 적이 있는데 혼자 먼저 와서 뿌리는 불 안 켜고 주방에만 불 킨 채로 주방 오픈을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띵동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손님 왔나 싶어서 카운터 쪽으로 나갔더니 어떤 환자복 입은 꼬마가 문을 콱 닫고 가더래. 뭐지 싶으면서 다시 주방 가는데 그 꼬마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래. 미칠 지경이지. 그러고 이야기가 끝났어.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잖아. 믿거나 말거나인데 2년 후인가 소름이 쫙 돋는 일이 생겼어. 우대 공개에 올라온 썰이었는데 경성대 준코 노래주점에서 귀신 본 실화라는 거야. 아는 동네고 자주 가던 곳이어서 오 흥미진진하겠는데 이러면서 봤는데 그때 그 분이 쓴 게 몇 개 기억은 안 나는데 5번 방에서 진짜 매일은 아닌데 잠도 엄청 깨지고 엄청 자주 사람들이 싸우고 나온다는 거야. 어느 날 마감하는 시간에 술 채우려고 술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환자복 입은 아이가 5번 방에 들어간 걸 얼핏 봤다는 거다. 그게 귀신이겠거니 하는 거고 그 꼬마 귀신이 장난쳐서 유독 그 방에서만 잔이 많이 깨지고 사람들이 싸우겠거니 했대. 꼬마 귀신이라 그렇게 안 무서워 태어났던 듯하다. 근데 내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전에 매니저 형이 일했던 가게가 칼라말이라는 곳이거든. 지금도 머리가 쥐게 쓰는데 그 우때 준코 노래주점 설 쓰셨던 분 가게 4층인가 5층이 매니저 형이 일하던 가게다. 한 건물이었던 거지. 환자복 입은 거며 똑같잖아. 그리고 마지막 글이 그 건물이 예전에 병원이었대. 서로 전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도 딱딱 맞잖아. 환자복이며. 진짜 소름 돋았어. 들은 대로 이야기한 거지만 실화야. 세 번째 이야기, 군대 귀신썰. 일단 우리 부대는 타 부대들처럼 괴담 같은 게 좀 있었다. 불침번 귀신, 생활관 동저 귀신 등등 다른 군대와 다를 바 없이 잡기들이 있었나 보다. 근데 난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날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다. 참고로 우리 부대 탄약반장이 나랑 엄청 친했었다. 왜냐면 같은 고향 출신에 같은 고등학교 모교 출신이었다. 물론 5살 차이라 본 적은 없지만 그거 알고 나서 친해졌다. 아무튼 내가 병장 때 이 탄약반장이 당직 사령이었고 내가 당직 부관 섰을 때였다. 탄반이랑 친하니 뒤통실에서 과자 까면서 TV 보다가 야간 근무자들 인솔해주러 내려가고 있었다. 참고로 우리 부대는 야간 초소라고 의병서와 탄약고 중간 지점에 있는 간 2초소에서 근무 섰었다. 그때가 9월 중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라 새벽에 약간 쌀쌀했었다. 근데 야간 초소 내려가니까 갑자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병장 떼고 다 후임이고 해서 야 너네 안 춥냐라고 물어보니까 근무 섰던 애들이 특히 야간 초소 쪽면 유독 춥다는 거야.
참고로 우린 동초도서거든. 동초서내가 다른 곳은 괜찮은데 동초서고 초소로 복귀하면 갑자기 싸하면서 그렇게 춥대. 그러고 인솔해주고 지통실에 올라와 보니까 탄반은 자고 있고 나도 한 20분 정도 TV 보다가 잠들었는데 갑자기 상황병이 우릴 존나 깨우는 거야. 탄약 반장님, 조병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러면서 야간 초소 쪽 CCTV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진짜 좆됐다 싶더군. 그때 봤을 땐 무서운 것보다 그냥 근무자 털리는 건 당연하고 우리까지 개 털릴까봐 조마조마했었다. 그니까 뭐냐면 어떤 미친년인지 사람 형상을 한 게 초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당연히 요즘 애들이 추는 그런 춤은 아니었고 약간 박명수 황진 이 춤이랑 좀 비슷했었는데 존나 얼탱이가 없는 거지. 탄반은 바로 흥분해서 초소로 유선 돌리고 근무자 애들 존나게 털었지.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초소 앞에 그 새끼 누구냐고 빨리 잡아오라고 했어. 나중에 들은 건데 근무자 애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야. 느낌이 평소보다 싸하다 싶어서 분위기 깰 겸 일부러 노가리만 까고 있었을 뿐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카메라론 계속 사람 형상을 한 물체가 계속 춤을 추고 있고 근무자 애들 말이 구라같지 않더라고. 탄약 반장도 이상한 걸 느낀 건지 오대기 출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단 기다려보래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본다고. 무전기로 신호주면 그때 나보고 오대기 출동시키라고 하더라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나도 CCTV 보니까 소름이 존나 끼치더라. 나랑 상황병이라 다른 말은 안 나오고 진짜 욕밖에 안 나왔어. 그 순간에 근무자 애들은 바로 앞에 거수자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사주 경계 서고 있고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 근데 좀 있다 카메라 시야에 탄약 반장이 보이기 시작했어. 초소로 내려가고 있었지. 근데 그 순간 춤추던 그 시발 새끼가 멈추더니 가만히 서서 탄약 반장을 주시하는 거야. 근데 탄약 반장이 그 귀신이 안 보이는 건지 근무자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근무자 애들이랑 막 주위를 한 몇 분가량 살피더라. 그 귀신은 그 순간에도 탄약 반장을 주시하고 있고 나랑 상황병은 얼탱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수색을 포기했는지 초소 앞에서 멈춰 서더라고. 근데 탄반이랑 그 귀신 새끼랑 불과 12m밖에 거리가 차이 나지 않았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니 그 귀신이 탄반을 더 맹렬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 근데 지지직 소리가 나더라. 존나 놀래서 보니까 탄약 반장이 나한테 무전을 친 거였어. 약간 헐떡이고 흥분한 목소리로 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시발. 내가 한참 동안 말 못하니까 또 흥분한 목소리로 그 시발 새끼 어디로 갔냐고 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나도 입을 뗄 수밖에 없었어. 바로 옆에 있다고. 탄약 반장님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내 말이 장난 같지 않았나 봐.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없더라. 그러더니 맥 빠진 사람처럼 막서 위로 올라오는데 시발 그 귀신도 똑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카메라에 보이더라. 그래서 바로 무전 때리려고 하니까 취사장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쪽 카메라로 보니까 또 탄약 반장 혼자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했다. 지통실에 올라온 탄약 반장은 의외로 태연한 목소리로 와 시발 뭐지 이 소리만 반복해 됐고 대대장 아침에 출근할 때까진 우린 귀신 얘기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뒤에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했고 다행히 탄약 반장한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폐교 체험.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뵈러 부모님과 외사촌들형들과 시골에 자주 갔어요. 참고로 시골집은 산골인데 산골 시골이다 보니 집도 많이 없고 사는 사람도 많이 없는 그냥 깡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살던 아이들은 다들 도시로 떠나고 학생들도 도시로 읍내로 이사가다 보니 학교는 아주 오래전에 당연히 폐쇄되었고요. 근데 그 폐교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폐교에는 농약병도 여러 개 널브러져 있고 교실마다 칠판에 귀신이 있다. 죽는다. 오지마. 살려줘. 이런 글들이 많이 쓰여 있었답니다. 저의 사촌도 거기서 귀신을 몇 번 봤고요. 거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건 약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촌 형제들이 많았기에 항상 가는 길에는 기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그곳은 전라북도 정읍. 기차를 타고 정읍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버스가 참고로 하루에 한 세대 4대 옵니다. 저희는 밤 11시 40분 막차를 타고 저희 가족들밖에 없더군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그렇게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바깥 풍경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시골 냄새도 느끼고요. 그때 당시 어렸지만 저는 그 시골 특유의 냄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시골에서만 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냄새. 그렇게 오랜만에 오는 시골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어른들은 자고 애들은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깥 풍경을 구경을 하면서 버스 창문을 살짝 열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불숲 쪽에 무언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뭐지? 조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휙 고개를 들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눈에 들어온 그것은 수풀 속에 머리만 떼꼬미 내민 채로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숨풀 사이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진짜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고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1분, 2분, 3분. 여긴 달리는 버스 아니야. 아까 본 건 잘못 본 걸 거야. 달리는 버스 아닌데 뭐가 있으려나. 그래 여긴 버스야. 뭐가 보여. 잘못 본 걸 거야 하며 혼자서 머릿속에 세뇌를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냥 눈 뜨고 가면 되는데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저는 살며시 용기 내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당시 버스는 약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아까 보았던 그 여자가 고개는 제가 보이는 쪽으로 돌려 고정한 채로 이번에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면서 버스와 같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긴 머리 산발, 하체는 상체에 비해 많이 길었고요. 옷은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더군요. 엑스야, 어제 많이 피곤했었나봐. 버스 안에서 잠들어서 아빠가 널 업고 방에 누웠어.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생각에 그냥 무서웠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밥도 먹고 사촌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가왔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참 어렸지만 사촌들끼리 모이면 어린애들끼리 무슨 그렇게 큰 용기가 생겼는지. 저는 사촌 누나 2명, 동생 4명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삼촌과 함께 무서웠지만 사촌들도 많고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할머니 집에서 가까운 폐교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들도 가는데 제가 나 무서워서 안 갈래, 집에 있을래 하면 사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같이 놀아주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폐교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학교에서 좀 들어가면 오른쪽에 복도가 일자로 길게 있고 왼쪽에 교실이 쭉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들 아시죠? 나무바닥으로 만든 긴 일자형 구식 학교 교실로 제일 큰 삼촌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누나들 그리도 동생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삼촌이 야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뭐 별거 없구먼 집에 가서 옥수수나 쪄먹자. 시시하다야. 그렇게 교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중간 정도 걸었을까요? 삼촌이 지나가고 누나들이 지나가고 동생들이 지나가고 갑자기 커직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구멍은 크게 뚫리지 않아서 약 허리 정도까지만 빠졌었습니다. 원래 발이 닿아야 하는데 안 닿는 겁니다. 혼자서 안감힘을 쓰면서 일단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손을 올리고 상체를 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엄청난 힘으로 당기더군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놀라서 삼촌 하고 소리쳤습니다. 삼촌 계속 불렀습니다.
다리는 안 닿고 무서워서 허공에 발버둥 치고 있지. 정체를 모르는 무언가가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너무 무서워서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삼촌이 그래도 어른이라서 그랬는지 몇 번 힘을 주더니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은 저를 업고 동생들과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뛰었습니다. 저는 삼촌 등에 엎여 있는 채로 페고를 나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은 너무나도 긴 머리를 산발을 한 여자. 그 여자가 나를 보며 비웃듯이 쓴 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치르고 삼촌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늦었던 터라 많이 혼나진 않았고 다들 일찍 자라는 할머니의 호통에 다들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발목이 욱신거려서 봤더니 여자 손톱 자국이 깊게 나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참고로 이 손톱 자국은 제 친동생과 할머니가 봤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거 안 되겠다. 가보자 해서 갔더니 그 폐교 입구가 볏짚이랑 트랙터가 정말 널브러져서 입구가 막힌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내가 거기 가지 말라니까 기어코 가서 사고 치냐고 절대 얼씬도 하지 말라 하고 몇 년 뒤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제 생애 최대의 공포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대만인 친구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저의 대만인 친구가 겪은 실화입니다. 그 대만 친구가 중학생이던 시절 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취침 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모두들 신이 나서 한꺼번에 다 같이 밖으로 나가 놀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놀다가 날이 슬슬 어두워졌고 제 대만 친구와 친구 일행들은 이제 다시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호텔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고 한 친구가 어차피 바로 옆이 숙소니까 아직 시간 조금 남았으니 편의점 테이블에서 뭐 좀 먹으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자기는 됐다고 하며 혼자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인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고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누가 타나 싶었지만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타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본 3층의 복도는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깜깜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은 채로 다리 한쪽과 몸을 반만 나오게 한 채로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합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5층으로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편의점에 갔던 친구 한 명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미있으니 와서 같이 놀자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귀찮았지만 그래도 수학여행까지 왔으니 애들과 놀자라는 생각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3층에서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바로 내려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로비에 와서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하는 말은 고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호텔은 3층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층은 아무것도 없는 층이라서 버튼조차 없다고 하네요. 놀란 친구는 장난치지 말라면서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친구가 탔을 때만 해도 있던 3층 버튼이 그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약 친구가 3층에서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친구는 지금까지도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기괴한 꿈. 이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시작이 꽤나 희미하기 때문이다. 꿈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늘색 블레이저에 구부바지 같은 걸 입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차를 타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여자친구와 뭔가를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기억이 희미해서 잘 생각나지 않고 그대로 늦은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나면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전혀 기억에도 없는 낯선 장소에 있는 것이다. 그 이전에 뭔가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새벽 2시라서 커다란 쇼핑몰 같은 데서 나오는 기억 같은 것도 있다. 하여간 우리는 낯선 장소에 있다. 아니 사실은 기억에 있는 장소일지도 모르겠다. 알 수 없는 기시감 같은 게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자친구와 도착한 그곳은 음습하기 이를 데 없는 뒷산 같은 곳이다. 이를테면 60에서 70년대 만들어진 달동네의 장 끝에 위치한 산과 마을의 경계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주변에는 잔뜩 뒤틀린 것 같은 말라빠진 나무들이 스산하게 서 있고 좌측으로 좁은 길과 흙으로 만든 계단 그리고 질이 잔뜩 벗겨진 철문이 있다. 오른쪽은 돌을 쌓아 만든 축대 비슷한 것과 토사가 무너졌는지 흙이 잔뜩 내려와 섞여 있고 나무들의 뿌리들이 징그럽게 튀어나온 일종의 경계 같은 느낌의 곳이다.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잔뜩 돌리면 이상한 적벽돌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골성애 같은 느낌이다. 나는 그 앞에서 이런 여기를 지나야 하는데 하고 말하고 여자친구는 그저 두런두런 주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웅얼거림은 어둠에 묻힌 것인지 얕은 안개에 묻힌 것인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즈음이면 상회에 들어가 나는 또다시 데자뷰를 느낀다. 약간은 야한 것 같은 레이스가 달린 검은 옷을 입은 절대 야하게 생기지 않은 아주머니에게 이곳을 지날 방법을 물어본다. 예전에는 잘 지나다녔던 것 같다는 얘기도 곁들인다. 그럼 아주머니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갸웃한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여자친구는 알아들었다는 것처럼 고개를 그저 끄덕인다. 나는 제대로 얘기도 듣지 못했지만 그 건물을 나선다. 아줌마는 뒤에서 낄낄거리며 웃는다. 어느새 괴팍스럽게 생긴 노파도 같이 앉아서 서로 곁눈질하며 뭐라 귓속말을 하고는 또 자지러지게 웃는다. 나는 그 모습이 기분 나쁘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여자친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내가 조금만 인상을 찌푸려고 달달 떨며 겁을 내고 헬로윈 이벤트 당시에 좀비 분장에도 놀라서 홍대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여자애였는데 이런 기괴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큼성큼 잘 걸어 다닌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녀에게 끌려다니듯 따라간다. 그녀는 금방 쌓아놓은 흙계단에 비라도 온 것처럼 약간 경계가 느슨한 흙계단을 검은색 플래시즈를 신고도 잘 올라간다. 몇 계단만 오르면 철문인데 이상하게 도착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느새 길어진 흙계단의 중간쯤 도착했을 때 그녀는 몇 번이나 와봤다는 것처럼 갑자기 우측으로 걸어 올라간다. 그곳에는 또 다른 흙길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 허접한 흙계단마저도 없었다. 꽤 가파르다. 길이라기보다는 지표가 붕괴해 크게 쓸려 내려와 붉은 심토가 드러난 땅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런데 그런 길을 잘도 걸어 올라간다. 앙상하면서도 구불구불 하늘과 주변을 병풍처럼 메운 화렵수인지 침엽수인지 모를 벌거숭이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치는 우리들은 분명 이상했지만 그녀도 나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끝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금방 끝에 다다른다. 경사가 60도는 될 것 같은 곳을 마치 평지처럼 성큼성큼 걸어 올라간 그녀는 작은 토굴로 기어들어간다. 간신히 둘이 같이 기어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토굴이다. 옷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녀와 함께 들어간다. 토굴을 들어가자 금세 빛이 보인다. 뭔가 촛불이나 기름등 같은 조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바닥에는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은 인형들이 우리를 반긴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다. 턱이 커다란 목갈 모양의 송곳에 뚫려 정수리를 관통해 있는 검은색 인형. 터질 것 같은 배. 아니 터져나온 배에서 구불구불한 내장이 기어나오고 그 틈에 눈알 같은 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도 보인다. 가지각색의 인형들이지만 대부분 징그럽고 무섭고 역겹고 잔인해 보인다. 다들 뭔가 고문을 당하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거나 괴물 같은 모습들이다. 여자친구는 그 중 하나를 들어 입을 맞춘다. 손가락도 대기 싫을 것 같은 그 인형의 말이다. 하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다. 그녀는 그 인형을 두고 다른 인형을 들어 올려 이번에는 천천히 혀로 핥는다. 그렇게 몇 차례 쓸까? 갑자기 그녀가 사라진다. 주변을 둘러보자. 내 앞에는 기괴한 작은 인형들은 사라지고 대신 커다란 검은 나무 인형이 보인다. 오치를 한 것처럼 번질거리는 것이 바퀴벌레 같은 광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단해야 할 그것은 타르처럼 내 여자친구를 온몸으로 삼키고 있다. 나는 깜짝 놀란 듯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놀라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삼키는 녀석의 머리를 주변에 있는 돌덩어리로 때려 부순다. 몇 번을 부수지만 녀석의 머리는 재생한다.
계속 내리치자 나는 어느새 여자친구의 얼굴을 내리찍고 있다. 그녀의 머리도 박살났다. 근데 별로 현실감이 없다. 죽은 것 같지 않아서 그녀를 등에 이고 다시 기어서 밖으로 다급하다는 듯이. 하지만 하나도 다급하지 않게 굴을 기어 나온다. 그리고 굴의 입구 바로 앞에서 정신을 잃는 것 같다. 잠시 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깨어나면 아까 그 검은 옷의 아줌마와 노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형체들이 날 둘러싸고 인상을 찌푸린 채 떠들어댄다. 너 때문이야. 망했어. 그렇게 하면 통과할 수 없어. 대체 뭘 들인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지만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꿈에서 깨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꿈과 현실의 사이가 모호해서 그렇다. 난 지금 이 글을 남긴다. 모르겠다. 왜 남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남긴다. 우선은 게시판을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내가 쓴 최근 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게시글이 지금 내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그나마 기억나는 그것들의 기억의 펜린들을 붙잡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난 지금 검은색의 붉은 혹은 하얀 줄들이 단순하게 들어간 군청색 라운드 티와 하늘색 블레이저 그리고 아이보리색 구부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지 않은 채로 단화를 신고 나갈 것이다. 내 꿈에서의 복장과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꿈에서 나는 낮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던가 아닌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 행동에 약간의 기시감이 계속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역시도 이미 몇 번 쓴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무표정하게 원래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꿈 얘기다. 사실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슬슬 나가야겠다. 7번째 이야기, 기묘한 경험. 알바 마치고 집에 와서 누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을 때였고 방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누워서 자려는데 잠들기 직전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 눌린 분들은 아시죠? 귀에서 휘소리 나는데 그게 점차 소리가 스피커 볼륨 높이듯이 커지는 거. 그리고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힘도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방도 어두컴컴해서 불 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움직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땐 이상한지 몰랐는데 몸이 움직여졌어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부위가 더 찌릿찌릿해졌고요. 여하튼 벽을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찾고 눌렀습니다. 형광등 불 켜질 때 깜빡깜빡하다가 팡하고 켜지잖아요. 그렇게 켜진 후 다시 누워서 자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제가 불 꺼진 방에 가위 눌리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신도 멀쩡했고 잠을 잤다는 기분도 아니었고요. 그땐 몸도 찌릿하지도 않았고요. 기묘했던 경험이었어요.